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 메이 사튼,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중에서. 사람이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얼굴을 가면처럼 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내면 깊은 곳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에고는 얼마나 많이 녹아져 내려야 하며 흔들림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씨앗이자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까닭에 소명의 의미에 대해 맨 먼저 배웠다. 신 앞에서 겸허하고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적 전통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내가 깨달은 소명의 개념은 왜곡된 것이었다. 소명이란 자신을 향해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뭔가 지금의 자기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을 그리고 있었다. 소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자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제 많은 자아는 선이라는 외부의 강제적 힘을 동원해 바로잡지 않는 한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늘 내 인생을 잘 꾸려 나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제 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지쳐갔다.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소명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것은 기묘한 선물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때에 바로 그 모습인 자아라는 선물이다.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 그 선물을 외면하거나 감추어 두기도 했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거나 함부로 써버리기도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하시디즘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백발이 상상한 랍비 주주야의 말이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재능을 선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못내 의심스럽다면 가난하게나 아주 어린 아이를 잘 살펴보라. 두세 해 전 딸아이가 갓 태어난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나날을 보내는 손녀를 보면서 나는 50줄에 접어든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20대의 아버지일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손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었다. 아이는 장차 세상이 부여할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질 재료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형상을 선물 받았으며 자기만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토머스 머트는 이것을 참 잘하고 했고
케이코 공동체에서는 내면의 빛 또는 각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며 인문주의자들은 정체성이나 본성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하다. 갓난아기인 소녀딸의 모습에서 나는 날 때부터 아이 내면에 심어져 있는 성향과 기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얼굴을 찡그리고 기분 나빠하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나는 내가 관찰한 내용들을 편지에 적어놓고 있다. 소녀들이 20살이 될 즈음에 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편지에 이런 사문을 함께 적었다. 너가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물론 명확한 그림은 아니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란다. 어쩌면 이 기록이 할아버지가 훨씬 나중에서야 해낸 일들을 너가 더 일찍 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너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참 잘하는 선물을 되찾는 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재능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래놓고는 인생의 절반을 그 재능을 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잊어버리고 산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별 상관없는 기대들에 둘러싸인다. 우리의 자아를 알아주기보다는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의 기대 말이다. 가정, 학교, 직장,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참 자아를 버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는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압력에 짓눌려 자기 본래의 형상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질 때도 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두려움에 내몰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참 자아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살면서 본래 타고난 재능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눈을 뜨고 깨달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후반의 인생을 바쳐 원래 갖고 있던 선물을 되찾기 위해 애쓴다. 참 자아의 선로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흔적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타고난 재능에 좀 더 근접하게 살았던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몇 해 전 나는 일종의 타임머신에서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았다. 친구가 너덜너덜해진 고등학교 신문을 한 부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1957년에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해 인터뷰했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한 시절 부푼 기대와 자신감에 차있던 나는 장차 해군 항해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엔 광고계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때 남의 얼굴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누구의 얼굴인지도 알고 있다. 아버지 동료 중에 예전에 해군 조타수로 일했던 분이 있었다. 그분은 아일랜드인으로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가 있고 낭만적이었으며 거친 바다 내음을 풍기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였다. 그는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기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었다. 또 어린 시절 한 친구의 아버지가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 평범해서 별로 닮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를 대변하는 액세서리인 멋진 자동차와 다른 덩치 큰 장난감들은 정말 가지고 싶었다. 이러한 자기 예언들은 50을 훌쩍 넘은 지금에 와서 보니 완전히 엉터리였다. 지금의 나는 케이커 교도로 평화주의자를 지향하는 작가이자 교사이며 행동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일찍 자기 본연의 선로를 이탈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항해사와 광고인이 되고 싶어 했던 내 소망에는 오랜 세월 뒤의 모습을 드러낼 참 자아의 단서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단서란 말 그대로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해야 알 수 있는 법이다. 광고인이 되겠다는 내 희망 속에 숨겨진 것은 내가 말과 말이 지닌 설득력에 매혹당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매력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저술 활동을 해온 게 아닌가.
해군 항해사가 되겠다는 희망 속에 숨겨진 것은 더 복잡했다. 폭력을 싫어하는 개인적 성향이 처음엔 군인에 대한 환상으로 발현되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오늘날 내가 열망하는 평화주의로 녹아든 것이다. 고교 시절 그토록 꼭 움켜쥐고 있던 정체성이라는 이름의 동전을 뒤집어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을 드러낸 역설적인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내가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해독해낼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쉽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비행의 신비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시기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나는 방과 후나 주말 대부분의 시간을 모형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조립하고 날려보고 그리고 대개는 충돌시켜 박살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나는 또 오랜 시간을 들여 비행술에 대한 8페이지짜리 12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었다. 종이 한 장을 옆으로 놓고 가운데 수직선을 하나 그어 날개의 횡단면과 같은 설계도를 몇 장 그리고는 종이를 타자기에 밀어 넣었다. 비행기 표면을 가로지르는 공기 흐름이 어떻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 비행기를 날 수 있게 밀어 올리는지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 다음 이미 만들어 놓은 다른 종이 몇 장이랑 같이 반으로 접어 가운데를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고 책의 표지 그림을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내가 이런 문서 작업에 열을 올렸던 건 비행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면 적어도 항공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낡은 종이 상자에서 이러한 문학적 가공물을 찾아낸 나는 문득 진실을 깨달았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명백한 진실을 말이다. 나는 조종사나 항공기술자 아니면 항공과 관련된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작가, 책을 만드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초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자아와 소명에 대한 어떤 단서를 갖고 시작한다. 그 단서를 해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풀어내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대나 30대, 40대가 되었어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까맣게 잊고 살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실마리들은 해야 할 일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소명의 개념에 맞서고자 할 때 유용하다. 추상적인 도덕률을 듣기에는 고상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한 본연의 소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모세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는 주주야로 이 땅에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참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아니다. 더욱 본질적이며 어려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이다. 세상 만물은 나름의 본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능력은 물론 한계도 있다. 한 예로 도자기 만드는 일을 보자.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점토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점토는 도공의 손놀림에 따라 빚어지지만 동시에 자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도공에게 얘기하고 있다. 만약 도공이 점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결과는 깨진 파편이나 보기 흉한 물건이 된다. 공학이란 그저 재료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기사가 철, 나무, 돌 같은 재료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의 자아가 지닌 본성 역시 능력과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기가 가진 재료에 대한 이해 없이 소명을 구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언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에 몸 바치면서 꾸며대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명과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 본성을 유린하는 무지하고 건방진 시도이며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그것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소명은 자아와 봉사를 하나로 결합한다. 프레드리 뷰코너는 소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뷰크너의 정의는 소명이란 자아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요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현명하게도 소명의 시작 지점을 제대로 본 것이다. 소명의 시작은 세상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인간 자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아에게 신이 창조한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얄팍한 도덕주의 문화와는 달리 여기서 강조하는 기쁨과 자아는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다. 케이크 공동체의 지도자인 더글러스 스테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대 인류의 의문은 불가피하게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귀결된다는 말을 즐겨했다. 왜냐하면 관계의 바깥에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자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심어진 참 자아의 씨앗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내가 심어진 생태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깨닫게 된다. 나는 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종류의 존재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씨앗과 조직, 자아와 공동체의 양쪽을 모두 알아야만 이웃과 나 자신을 모두 사랑하라는 이대한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다.